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4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찍는 시간 시점으로 하면 좀 전에 여는 이야기를 통해서 4주차 강의를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이제 신들의 계보를 얘기한 거죠. 신들의 전쟁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라노스의 자손들이라는 제목이고요. 뒤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어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신전인데 세계문화의 유산 1호입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 안에 다양한 조각들이 있는데 그 조각들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명의 그리스 신들, 올림포스 신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번호가 붙어 있죠? 이 번호마다 이제 그 신성들 이름을 적어 놨는데, 여기 지금 빠져 있네. 그래서 뭐, 디오니소스니, 뭐, 아레스니, 뭐 이런 신들이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브리튼, 그레이트 브리튼인가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면 또는 뭐 하여튼 해외 여행이 다시 재개가 되면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못 봤지만. 자, 그 우라노스의 자손들입니다. 우라노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라노스가 자기 가이아와 결합하여 자식들을 낳지만 그 자식들이 세상 빛을 못 보게 자궁을 막고 있어서 자식들이 뭐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크로노스가 문제를 해결하고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라노스에서, 그러니까 신적 존재들의 우두머리였던 우라노스가 크로노스로 이어지고 다시 그 크로노스가 제우스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계승신화죠. 우리도 이제 단군은 환인, 환웅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신적 존재들의 계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 이 크로노스는 레아, 자기 역시 자매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재밌는 게 레아와 헤라는 철자가 비슷합니다. RHEA 레아, 헤라는 HERA. 글자의 순서만 바뀌었어요. 그 그리스어가 똑같나 싶겠지만 그리스어는 REA고 그 다음에 E를 앞으로 보내고 R이 뒤로 오고 그러면 역시 똑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레아를 대신하는 신성을 만들 때 글자를 바꿔서 만든 건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아무튼 크로노스와 레아가 결합해서 자식들을 낳는데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라노스는 이제 12명의 6명의 남신과 6명의 여신 티탄들을 낳는데 그 후세대 제우스 세대는 제우스와 형제들도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신적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우스의 자식들로 채워지는 거죠. 나머지 숫자가 지금 여섯이죠. 여섯. 그리고 이제 제우스와 동시대 형제들이고 나머지 여섯은 제우스의 자식들로, 뭐 아폴로니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르테미스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데메타르까지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모기가 있나 봐요. 머리를 자꾸 날아다니는데. 자, 헤스티아는 잘 모르실 겁니다. 헤스티아는 그 지난 시간들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그리스의 신들이, 그리스 신화가 우리에게 재밌는 이유는 인간과 닮은 모습과 닮은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밌는, 우리가 히어로물들을,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히어로물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과 똑같이 생겼는데 인간인데 초인적이죠. 엄청난 힘을 가졌거나 죽지 않거나 불사거나, 그래서 신난단 말이에요. 내 욕망을 대신 발현해 주잖아요. 딱 그리스 신들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 신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인간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추상적인 관념들, 어떤 자연의 이름을 붙인, 자연 현상에 이름을 붙인 것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인간화, 비개성화되어 있는 존재들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헤스티아. 올림포스 신들에서도 헤스티아는 좀 개성화가 덜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헤스티아는 원래 화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옛날 우리 옛날 이야기들 이런 거 보면 부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조왕신이라고 하던가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로도 나왔지만 그 전에 만화로 나왔는 거기도 보면 이제 부엌신들 많이 나오고 거기도 이제 특히 아궁이 불이라는 게 지금은 라이터도 있고 뭐 가스도 있고 다 이래서 뭐 불을 만들기가 쉽지만 옛날엔 쉽지 않았거든요. 라이터도 없고 부싯돌 뭐 이런 걸 쓰고 성냥도 그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0세기에 나왔으니까 그 전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 아궁이에 불이 죽지 않게 불씨가 남아있게 계속 보존하는 게 며느리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불을 상징하는, 집안에 불이 꺼진다는 건 집안이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다, 집안이 망하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스티아가 바로 그런 화덕의 신이기 때문에 페치카 화덕의 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하고 민속 종교로서 뭐 우리가 아궁이의 불씨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민속 종교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인화는 안 되기 때문에 신화에서는 큰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이 헤스티아가 로마로 넘어가는 데스타 여신으로 바뀝니다. 로마에서도 굉장히 높이 섬겼는데 인간화는 잘 안 돼 있고 공식적으로 주요 신이지만 신화적으로는 없는 듯한, 그러니까 아테네 아고라에 제단이 있었던 것이죠. 헤스티아. 우리도 뭐 성화봉송 이런 거에서 그 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또 베스타 여신은 그 로마에 그 신전이 있고 그 여사제는 결혼하지 않게 되어 있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화덕의 신이고 바로 이제 가정의 화덕이 국가의 화덕과 연결되면, 그래서 이 베스타 여신이 바로 이제 국가의 화덕을 담당하는 여신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다뤄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헤스티아가 이게 무슨 이 조각 작품하고 이런 걸 때 여기 이제 디오니소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 뒤에 배경 그림에. 그럴 때는 헤스티아가 뭐 어떤 모습인지 특징이 이런 것도 잘 안 나타나니까 빼고 대신 디오니소스를 넣는 거죠.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 그래서 시각 효과가 중요한 조형 미술에서 여기 파테논이라고 되어 있네. 아이고. 파르테논 신전의 프리즈에는 디오니소스가, 여기 뒤에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프리즈라는 게 뭐냐면, 다시 아까 동영상 뒤에 이제 동영상 나올 때 설명하겠습니다만, 프리즈라는 게 그 파르테논 신전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기둥 위에 지붕을 올려놓은 방식으로 돼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격벽이 있어서 내부를 차단하는 벽도 좀 있지만, 그래서 그 지붕 안쪽에, 그렇죠? 실내 쪽에, 실내의 벽면 벽면 위쪽 부분에 거기다 띠처럼 해서 조각들을 쭉 해놨어요. 그게 프리즈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프리즈 중에 그 축제 행렬인지 뭐 애매한 그 행렬이 있고, 그 행렬 끝에 12명의 신들이 앉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헤스티아는 없고 디오니소스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파르테논입니다. 자, 저게 바로 이제 헤스티아인데, 요거는 어디 갔지? 설명을 헤스티아 기우스티니아니 라고 부릅니다. 헤스티아 기우스티니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470년경, 기원전 470년경 그리스에서 총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로마 시대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카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토르로니아에 있다고 합니다. 토르로니아. 헤스티아가 뭐 여기 인간화가 덜 됐다고 했었지만 여기는 굉장히 우아하게 잘 나타나 있죠. 흔치 않습니다, 헤스티아 상이. 그리고 여기 이제 로마에 있는 베스타 신전입니다. 얼마나 큰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
2m 잡으면 한 20m, 30m쯤 되겠네요. 오. 자, 이 다음이 이제 이게 파르테논 신전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게 그리스어예요. 파르테노나스라고 쓰는 겁니다. 파르테노나스. 이거는 현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인들은 고대 그리스어를 글자는 똑같아요. 고대 그리스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한글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문자죠. 많지 않을 거예요, 문자가. 그래서 한 5, 600년 정도 된 아주 젊은 언어 한글은 문자고, 이 그리스어 문자는 기원전 9세기쯤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됐어요? 3000년쯤 됐죠. 그 문자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 문자가 바로 알파벳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알파, 베타 이렇게 나가요, 그리스어. 여러분들 수학에서 많이 쓰던 그 기호들, 그게 다 그리스어 문자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지금 델타 변이가 있는데,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뭐 난리가 났지만, 그 알파, 베타, 그 순서, 알파, 베타를 합쳐서 알파벳이란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알파벳이란 말을 붙이는 건 뭐냐면,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된 문자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알파벳이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음이나 모음으로만 된 글자가 있느냐? 있습니다. 표음 문자잖아요. 표음 문자인데, 이스라엘의 문자. 이스라엘 문자는 자음 문자입니다. 자음만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 글자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우리 초성놀이 있잖아요. 뭐, 기억, 리을, 시옷. 써놓고 그리스라고 읽는 거죠. 이미 말을 아니까 초성으로 표시만 해주는 건데. 근데 이제 글을 미리 아는 사람, 즉,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면 못 읽죠. 그래서 외국인도 읽을 수 있는 문자가 이제 모음이 들어간 문자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모음을 집어넣은 문자가 그리스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딴 얘기가 좀 길었고. 자, 지금서부터 이제 파르테논 신전을 여행을 하실 텐데, 3D로 만들어. 이게 이제, 이 앞에 보시면, 위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박공인데, 여기에 이제 조각상이 들어가 있고, 요 밑에 이렇게 무슨, 뭐랄까요? 판넬 같은 것들이 쭉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부조 조각상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메터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전통적인 지붕 형태 초가집이 아니 기와집 같은 거 보면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신전도 이 앞부분, 저 뒷부분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아테네 여신과 관련된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아테네 여신이 탄생하는 장면을 담고, 또 한쪽에서는 아테네 도시국가 아테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에 관련된 신화가 있는데, 그 신들이 여러 도시들을 서로 나눠 가졌는데, 아테네 도시를 두고 포세이돈과 아테네 여신이 내가 차지하겠다, 그리고 서로 경합을 해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서로 선물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내 시로 삼고 싶다라는 그 경합을 벌인 거죠. 그 얘기가 또 한쪽 편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이 말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포세이돈이 말이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포세이돈과 아테네, 이게 아테네 여신이 되고 이게 포세이돈인 것 같은데, 삼지창을 가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 경합을 다루는 측면이 여기 나오는 거고, 저 뒤편이 이제 바로 아테네 여신의 탄생과 관련된,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얘기가 될 건데, 시작합시다. 여기를
자, 파르테논이라고 써 있죠. 5세기,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시 모습이고, 바로 여기 이제 파르테논 시져 있습니다. 이건 뭐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고, 기원전 447년에 페리클레스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있죠. 이 기둥들, 열주라고 하는데, 이 기둥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게 이렇게 지붕에 얹혀져 있는 형태잖아요. 438년에 끝났다는 얘기. 432년에 마지막 조각이 완성됐다. 도리안 방식의 뭐 이런 얘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길이도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채색이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는 이런 채색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다 이제 발에서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아는 모습이고, 여기 안에 있는 게 프리즈, 이게 프리즈예요. 이 안에 이제 아테네 여신상이 들어가 있었다는 건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뭐 황금과 뭐 저기 상아로 만들어졌다고 다 약탈해 간 거죠. 뭐 우리가 자세한 얘기들은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세 군데 조각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페디먼트라고 또 박공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이게 페디먼트는 아에토마라고 되어 있는 그리스어로. 이게 첫 번째 한 군데, 아까 설명했죠. 이거는 페디먼트. 이게 이제 그 아테네 여신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 메토프 여기도 있고, 이 네 군데가 있어서 이 메토프들은 그 그리스 역사에서 중요한 전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토마키아, 거인족과의 싸움, 그 다음에 뭐 아마존과의 싸움, 아마존마키, 이게 이제 서쪽 벽에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켄타우로스와의 전쟁인데, 이게 이제 어디 있죠? 여기가 남쪽. 끊임없이 선전을 해야 되는 거. 여기 이제 북쪽이겠죠? 페디먼트. 여기 페디먼트. 여기 포세이돈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포세이돈과의 싸움이죠. 서쪽 페디먼트, 박공. 프리즈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얘기를 쭉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그 파네아테나이아라고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때 제물을 바치는 행렬들을 그린 거다라는 해석이 하나가 전통적인 해석이었고, 또 하나의 해석은 그 전설적인 아테네 왕이 나라의 위기를 맞이해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얘기다라는 설이 또 최근의 설이고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복원도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사라졌는데 당시에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막 관광 오는 거죠. 그러면 그 관광 기념품들을 많이 팔아서 아테네 여신상의 모습을 그대로 복제한 목제품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토대로 복제한 겁니다. 이게 뭐 미술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페리클레스란 그 정치가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여기 이제 페이디아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조각가가 이 조각들을 담당했고, 또 건축 설계는 또 다른 사람이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기둥들을 보시면 이거 베흘림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볼록하게 돼 있어. 가운데가 볼록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기단도 가운데가 위로 좀 솟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건물이 크니까 그냥 사람이 보면 이게 위아래가 시각 차이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저 기둥 쪽은 저 머니까 작게 보이고 내 쪽에 있는 기둥은 가까우니까 좀 두껍게 보이고, 그래서 고다 보이지 않는 거죠. 실제로 고다도. 그래서 곧게 보이게 만들려고 일부러 가운데를 좀 볼록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기단도 이렇게 좀 솟게 만들어서 멀리서 봐도 전체가 이렇게 반듯하게 보이게, 그런 이제 어떤 현실주의적 기법, 이런 것들이 이 건축에 도입된 거죠.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가 300년 동안 터키 지배를 받았었는데, 이 터키 지배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터키 지배를 받을 때 이 화약고를 써서 베네치아군이 그리스 아테네를 쳐들어갈 때 여기다 폭탄을 퍼부어서 폐허가 됐던 거죠. 그래서 많이 복구했고, 또 여기 있는 조각상들의 상당 부분은 그 엘긴이라는 영국 사람이 터키 총독으로부터 싼 값에 사들려서 영국으로 가져갔습니다. 대부분은 다 영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시 영국 대형박물관에 보면 엘긴 마블이라고 해서, 마블이 이제 대리석이잖아요. 엘긴 마블이라고 해서 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서 가져가는 것들을 다 진열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안 돌려줍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테네 쪽에서, 그리스 쪽에서 올림픽 기간에 만이라도 대여를 해달라. 사실 원래 자기네들 건데도, 그런데도 안 줬습니다. 사실 뭐 그걸 주기 시작하면 유럽에 있는 박물관이 텅텅 빕니다. 다 딴 데 가서 약탈하거나 뭐 공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가져갔거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도 뭐 옛날에 그 프랑스에 있는 우리 규장각 도서 그 반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뭐 대여 형태로 들어와 있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구 제국주의가 그런 걸 돌려주기 시작하면 그 제국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뭐 그래서 돌려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이렇게 됐고요. 이거 다시 시작하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우라노스에서 크로노스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했고, 그 다음 제 자식을 삼키는 크로노스, 이게 사투르노스라고 합니다. 로마에 오면 크로노스가 사투르노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사투르노스도 원래 농경의 신이었다고 해요. 세이턴, 영어로는 세이턴이 되고, 이게 토성인가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의 신성들이 지구의 어떤 행성들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우라노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을 무서워해서 뭐 이런 정도로 이유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 신들에게 권력을 빼앗기리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뭐 다시 생각해 보면 우라노스 시대에는 우라노스 말고 다른 시적 존재들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언을 해주고 뭐 이럴 계제가 없는데, 이때 오면 크로노스 시대 오면 누구로부터 예언을 받냐면 바로 우라노스와 가이아로부터 예언을 받습니다. 우라노스 죽지는 않았어요. 생식기가 잘렸을 뿐이지. 그래서 그 예언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식들을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운 바가 있는 거예요. 뭐 웃을 만한 일은 아니지만 신화니까. 자기 아버지는 그냥 출구를 막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으나 빈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아예 그냥 자기가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역시 레아도 자식들을 나타났다 지쳐서 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태어난 제우스 대신에 크로노스에게 돌을, 그러니까 강보에 싸서 돌을 대신 넘겨주고,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맨큼 삼켰고,
대신에 이제 제우스는 빼돌려서 크레테 섬이 있어요. 전에 보여줬죠. 그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 그 크레테 섬의 동굴에서 키웠는데 이따가 이제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헤시오도스의 책에는 아이가이온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이 현재 어느 산인지를 잘 몰라서 후대 사람들이 이제 크레테 동부에 있는 딕테산이거나 또는 크레테 중부에 있는 이데산 이 두 군데다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 제우스의 그 출생지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양육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제우스를 길러준 뭐 님프도 나오고 그 염소 얘기도 나오고 뭐 그건 나중에 또 따로 하게 되겠고. 자,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잘합니다. 근데 제우스는 일종의 이제 생장 식물 신이어 갖고 식물을 상징하는 신이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빨리 자랍니다. 1년 만에 다 자랐을 거라고. 보통 식물은 1년 동안 자라잖아요. 1년 동안 자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 커서 크로노스가 삼킨 다른 형제들을 토하게 하는데 이게 뭐 약을 썼다는 게 있고 뭐 비책을 썼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때 다토아에 나오면서 돌도토에도 나오고 제우스의 진 삼켰던 돌이 튀어나왔고 이게 이제 어디다 갖다 놨냐면 이 돌을 그 제우스가 이제 왕권을 잡고 독수리를 동쪽과 서쪽 양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날린 거야. 그래서 그 둘이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다가 서로 만났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서로 만났는데 거기가 바로 델포이 신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델포이 신전에다가 그 돌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온팔로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중간, 우리 몸의 중앙에 배꼽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독수리가 양쪽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서 만난 지점이 세계의 중간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배꼽을 놓은 겁니다. 자, 막내인 제우스가 신중의 신인 이유가 바로 나중에 태어났죠. 크로노스 마찬가지로 나중에 태어났지만 세상 빛을 본 건 제우스가 먼저라서 뭐 이런 거죠. 호메로스는 그냥 맞이라고 나옵니다. 강대희 선생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호메로스는 되게 합리적인 시인이라서 막 그 마술 같은 얘기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 그리스에서 사실은 그리스 신화는 비교적 마술 얘기가 적은 편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고 호메로스는 그냥 맞이라고만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야, 이건 좀 되게 끔찍하죠. 뜯어먹는데 사실 뭐 뜯어먹었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까 싶긴 해요. 삼켰으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요나인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식이었을 텐데 이건 이제 되게 끔찍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프란시스코 고야라는 스페인 화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여러분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고야의 그림 1819년에서 23년 사이에 완성한 작품인데 사실은 저 그림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고야가 젊은 시절에 좀 방탕하게 살아서 그 매독에 걸린 거죠. 근데 당시는 매독이 이제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치명적이지만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매독균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수정될 때 자식들의 몸으로 간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어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고야가 그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 그림을 보면 크로노스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으면서 굉장히 슬픈 눈을 하고 있다고 할까? 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뭐 이런 아이러니, 비극, 사실은 삶 자체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작품이라서 꼭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어서 끔찍하지만 19금이지만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딕테온산에 있는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동굴에서 자랐다고 돼 있거든요. 숨어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동굴에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 종유석이 있어요. 나도 이제 거기 가봤는데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산 중턱인가?
꼭대기가 있어갖고 관광지라서는 낙이를 타고 이제 가게 돼 있어요. 뭐 종유석이 볼만합니다. 아주 큰 동굴은 아닌데 이제 딕테온 그 자랑곳 중에 하나가 딕테온이라는 후보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디야산 입구입니다. 여기 철도 같은 게 놓여져 있는 것 같지? 아마 이렇게 타고 들어갈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내부도 사진이 있지만 밖에서 이 보는 그림이 멋있어서 무슨 짐승의 뭐 입 같죠? 크레테 이디산에 있는 이디야 동굴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바로 세계의 배꼽이라고 하는 온팔로스 델포이에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죠? 그렇죠. 여기까지 4주차 2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